7번입니다. 시간만을 부존으로 하는 여가 노동 공급 결정 모형을 가정하자. 표는 정부가 저소득층 소득 증대와 노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정책을 나타낸다. 이 정책에 따라 예산선은 가는 실선에서 굵은 실선으로 변경되었다. 그래서 이 표에 따라서 소득의 구간에 따라서 보조금 지급액이 달라지는 그러한 정책이고요. 이것을 우리는 근로소득 장려세제라고 해서 EITC라고 하죠. 일단 이 그래프를 보면 정책 시행 전 예산선이 이렇게 있고요. X축이 여가인데 0에서 이 오른쪽 방향으로 커지는 게 여가가 증가하는 거고, 그럼 거꾸로 가는 것은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0에서 이 로마자 1이 끝나는 이 점까지가 주어진 시간이고요. 이 시간을 부존으로 해서 최대한 여가를 여기까지 소비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이 여가가 줄수록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이 길이가 노동의 공급량이 됩니다. 그래서 노동 공급에 따라서 소득이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정책 시행 전에 이 예산선은 일정한 기울기로 되어 있는 직선이고요. 이것의 기울기가 정책 시행 전에 임금률이 되고요. 정책 시행 후에는 지금 1구간에서는 소득 1원당 50%를 보조금을 준다고 했으니까 임금률이 50% 상승하겠죠. 그리고 2구간에서는 정액으로 50만원을 더 주기 때문에 이 예산선이 50만원만큼 상승해서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3구간에서는 50만원의 보조금에서 소득이 증감에 따라서 1원당 10%만큼 마이너스가 되니까 임금률이 하락하게 됩니다. 지금 1구간은 근로소득에 비례해서 급여가 증가하는 점증 구간이라고 하고, 2구간은 정액급여가 지급되는 평면 구간이라고 하고, 3구간은 소득 증가에 따라 최대 급여 수준인 50만원에서 일정한 비율인 이 10%만큼 급여가 삭감되는 점감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문제를 보면 여가는 정상제라고 가정할 때 정책 시행에 따른 노동공급 변화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 대해 강볼록하다. 코너에가 없이 일반적인 경우를 상정해서 생각을 해보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박스에 가나다를 보면 이 각 구간 1, 2, 3 구간에서 정책 시행 후에 어떻게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노동공급에 대해 작용해서 결론적으로 노동공급이 증가할 것인지 감소할 것인지 그것을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 여가가 증가하면 노동공급은 감소하고 여가가 감소하면 노동공급은 증가하니까 이 대체효과, 소득효과를 여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다음에 종합적으로 여가의 증감 방향이 나오면 그거와 반대로 노동공급이 움직인다는 것을 기억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정의를 해야겠죠. 지금 여기는 여가와 소득의 평면이죠. 소득도 하나의 재화라고 하면 얘는 가격이 1만원인 단위 재화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여가의 가격이 중요한데 여가의 가격은 여가의 기회비용이 됩니다. 즉 여가의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여가를 소비함에 따라서 포기해야 되는 것들의 가치 중 가장 큰 것, 그것이 기회비용이 되는데 지금 여가를 한 단위 할수록 노동 공급을 한 단위 줄이게 되죠. 즉 노동 공급을 했을 때 얻는 소득이 결국 여가의 기회비용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임금률이 됩니다. 즉 여가의 가격은 임금률 W가 되고요. 그러면 여가와 소득의 평면에서 여가의 상대 가격은 여가의 가격 나누기 단위재화와 소득의 가격이죠. 이것은 분모가 1이고 여가의 가격은 임금률 W가 돼서 여가의 상대 가격은 W인 시간당 임금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책에 따라서 발생하는 대체 효과, 소득 효과를 생각을 할 때 대체 효과라는 것은 이 근로자 혹은 이 소비자가 실질 소득이 불변인 상태에서, 즉 효용이 불변인 상태에서 여기 있는 여가와 소득 사이에 상대 가격 비율의 변화가 생길 때 발생하는 효과죠. 즉 임금률이 변할 때 여가에는 대체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 소득 효과는 이 상대 가격, 임금률의 변화가 없을 때 실질 소득이 변할 때 생기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를 생각한 뒤에 이 각각 구간에 따라서 대체 효과, 소득 효과가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값을 가지는지를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겠죠. 즉 대체 효과는 시간당 임금률 W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득 효과는 실질 소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한 상태에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이 각각의 구간에서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그래프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각 구간별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를 나타낸 그래프들을 쭉 그려봤습니다. 이 왼쪽부터 구간 1, 2, 3 순서로 설명이 됩니다. 먼저 구간 1을 보겠습니다. 원래 최초의 예산선과 이 소비자의 무차별 곡선, 여기 단서에 주어졌죠. 원점에 대해 강볼록한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초기점을 A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A점은, 각 그림의 A점들은 정책 시행 전에 이 소비자가 위치한 균형점입니다. 그런데 이 1구간에서는 임금률이 소득 1원당 50%만큼 보조금이 지급됐기 때문에 임금률이 상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예산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C점에 가게 되는데, A에서 C점으로 가는 것이 가격 효과인데 이것을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쪼개 보겠습니다. 대체 효과는 임금률이 변할 때, 즉 효용이 일정하게 유지된 상태에서 임금률이 변할 때 여가 소비량의 변화를 의미하죠. 그러면 이 최초의 무차별 곡선이 유지된 상태에서 상대 가격인 임금률이 증가한 예산선을 접하게 그려보면 이 B점이 됩니다. 그래서 대체 효과는 임금률이 상승했기 때문에 여가의 기회비용 상승에 따라 여가의 소비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 효과는 이 상대 가격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평행이동하면 되죠. 그래서 점이 B점에서 C점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것이 소득 효과고, 실질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정상제인 여가의 소비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대체 효과는 여가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소득 효과는 여가 소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해서 이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크기에 따라서 실제 여가가 감소할지 증가할지가 불분명합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노동 공급이 증가할지 감소할지도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기 가를 보면 정책 시행 전 1구간에 속한 사람에게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노동 공급에 대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그렇죠, 여가가 반대 방향으로 작용했듯이 그것의 반대 방향인 노동 공급은 역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노동 공급이 증가할지 감소할지 명확하지 않다. 이 가는 맞는 보기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2구간을 볼까요? 2구간은 이 정책 시행 전 예산선에서 소득 효과만 발생하게 50만원 어치만큼 수직 이동한다고 봐야겠죠.
이렇게 평행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상대 가격 비율을 정책 시행 전 임금률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예산선이 바깥쪽으로 증가하게 되죠. 그것을 확대해서 그린 건데, 최초 소비점이 A였는데 이 예산선이 바깥으로 보조금만큼 증가함에 따라서 B점으로 가죠. 즉 소득효과만 발생하니까 실질소득 증가에 따라서 정상적인 여가가 소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노동공급은 감소했다는 것이죠. 자, 나를 보면 정책 시행 전 이 구간에 속한 사람에게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모두 노동공급에 대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노동공급은 감소할 것이다. 노동공급이 감소할 것이다는 맞는데, 지금 대체효과가 소득효과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했는데 대체효과는 없죠. 왜냐하면 여가의 상대 가격인 임금률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기는 대체효과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나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3구간은 어떻죠? 정책 시행 전 예산선보다 예산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여가의 상대 가격이 감소해서 대체효과는 어떻게 되죠? 최초 균형점 A에서 이 효용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대 가격만 바뀌었을 때 이렇게 완만한 예산선이 접하는 이 B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죠. 즉 대체효과는 여가의 상대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서 여가 소비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효과는 비록 예산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졌지만 일단 이 50만 원이라는 보조금이 지급이 되었죠. 그래서 실질 소득은 증가하게 되는데 이렇게 B점에서 C점으로 예산선이 바뀐 기울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바깥쪽으로 이동하게 돼서 B에서 C점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래서 실질 소득 증가에 따라서 정상적인 여가의 소비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노동 공급은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모두 노동 공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달을 보면 정책 시행 전 3구간에 속한 사람에게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모두 노동 공급에 대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노동 공급은 감소할 것이다. 네, 맞는 보기가 되죠.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으니까 가와 다가 맞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A는 매일 자가 운전으로 출근한다. A가 자동차 주행 속도를 S로 선택했을 때 사고 없이 직장 도착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S분의 1이고, 만약 사고가 날 경우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16이다. 사고가 날 확률 파이는 자동차 주행 속도의 함수로서 주행 속도가 S죠. S에 관한 함수인데 이것은 미니멈 함수 S와 1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A의 기대 출근 소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행 속도 S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묻는 걸 보면 기대 출근 시간이죠. 그 이야기는 기대값을 구하라는 거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올 거고 그 경우에 따른 확률을 각각 곱해서 그것을 기대 출근 시간으로 식을 세워서 그것을 최소화해주는 S값을 찾는 식으로 우리가 전개를 하면 되겠죠. 문제는 두 가지의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사고 없이 직장에 도착하는 경우랑 사고가 나서 도착하는 경우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고 두 번째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회사에 도착하는 시간이 주어져 있죠. 사고가 없을 경우에는 시간이 S분의 1이 걸리고요. 사고가 나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16, 즉 S분의 1에다가 16이 더 걸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S분의 1 더하기 16이 됩니다. 이제 확률을 구해야겠죠. 근데 확률이 지금 미니멈 함수니까 우리가 경우를 나눠야겠죠. 첫 번째 경우 S가 1보다 작은 경우고, 그 다음 두 번째
S가 1인 경우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 파이 S는 확률이잖아요. 확률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수기 때문에 이렇게 경우를 우리가 나눌 수 있고요. 이 경우에 사고가 날 확률 파이 S와 사고가 나지 않을 확률 1 마이너스 파이 S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파이 S는 이 값이 나오는 건데 S가 1보다 작죠. 미니멈은 크지 않은 수니까 여기가 S가 되고 여기는 1 마이너스 S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S가 1이니까 어떤 값이 되든 1이 되죠. 그리고 1 마이너스 파이 S는 0이 됩니다. 첫 번째 경우, 이 위에 있는 이 경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때 사고가 나지 않은 경우에 걸리는 시간이 S분의 1이고, 이때 확률은 무사고 확률이죠. 1-S가 되고 더하기 사고가 났을 때 걸리는 시간 곱하기 확률 S가 되죠. 이것을 정리하면 S분의 1 마이너스 1 더하기 1 더하기 16S가 되고, 이것은 S분의 1 더하기 16S가 됩니다. 그런데 S 역시 0과 1 사이의 수니까 양수라고 하고, 그러면 S분의 1도 양수고 16S도 양수죠.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2 루트 S분의 1 곱하기 16S가 되고, 이것은 S가 약분되고 루트 16은 4니까 8이 되죠. 이게 기대 출근 시간의 최소값이 되는데, 이 등호가 성립하려면 S분의 1과 16S가 같아야 되죠. S분의 1과 16S가 같으니까 S제곱이 16분의 1이 되고, 따라서 S는 양수니까 4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경우도 역시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 걸리는 시간 곱하기 확률,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 확률은 0이죠. 0 더하기 사고가 났을 경우에 걸리는 시간 곱하기 사고가 날 확률 1이네요. 그러면 여기는 0이고 남는 거는 S분의 1 더하기 16인데 S가 1이죠. 그러면 얘는 17이 되죠. 기대 출근 시간이 17이고 여기는 8이었죠. 그러면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 중에 첫 번째 경우가 기대 출근 시간이 최소화되는 경우고, 이때 주행 속도는 4분의 1이었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